의대 교수들이 오늘 회의를 열어 집단 사직 여부를 논의합니다. 교수가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비판한 정부는 중복 신고된 전공의 점검에 나서는 한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정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총선을 20일 앞두고 정치권에 막말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목발 경품 발언을 했던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로 옮겨갈 현역 비례의원 8명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선 시민사회 측이 컷오프 통보를 받은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을 비례 후보로 다시 추천하면서 연대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하는 러시아 대선 투표가 오늘부터 사흘간 치러집니다. 푸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얼마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할지가 관심입니다. 오늘 새벽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즉각 통보를 받았다며 이상 상황이 없다는 도쿄전력 측의 발표를 모니터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이틀째 미세먼지가 기승인 가운데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대기가 더욱더 탁해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지만 돌풍이 불 것으로 보여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미세먼지와 강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도 대기질이 많이 탁한데 내일은 더 안 좋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물질이 축적된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됐습니다. 오늘도 제주도와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무척 답답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대기질이 더 탁해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 낮 기온이 남부지방은 20도 안팎, 서울도 17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요. 경기와 충청 등 일부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외출할 때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휴일인 모레는 전국에 강풍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와 남해안에 시작된 비가 점차 확대돼 모레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도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30mm, 호남과 영남에 5mm 안팎, 그 밖의 지역은 1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전국에 돌풍이 불겠는데요.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으로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불입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와 함께 건조주의보가 동시에 발령 중인데요. 현재 강원도 고성과 양양, 강릉, 경북 울진과 포항 등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재난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전국 24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 화상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직의 뜻을 모은 의과대학 교수들은 파업 결의의 정도를 취합하고 구체적인 행동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깊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 행동을 하는 걸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압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협 비대위 집행부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정책이 총선용이라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전공의들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임생 2,000명을 정원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필소를 기피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릴 거고, 정부도 좀 감정적인 내용보다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같이 다 함께 노력해서 의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공권력의 힘으로 저 이기적인 기득권 의사들을 굴복시킬 것이니 총선에서 투표로 보답해달라. 모두 달라붙어서 의사들 겁주는데 올인하는 나라에 동의하십니까? 올해 입시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논의할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배정 인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역 의대와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집중 배정할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거점 국립대와 정원이 50명 이하인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지 꼭 한 달입니다. 하지만 아직 병원들은 사직 수리를 대부분 하지 않고 있어서 전공의 신분은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도 효력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직서 제출 한 달이면 그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민법 조항 때문에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쟁점 핵심에 있는 우리 민법 660조입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근무 기간에 관한 약정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피고용인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한 달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이를 근거로 전공의들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수리되지 않아도 한 달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해당 조항은 따로 계약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전공의들이 병원과 맺은 계약은 근무 기간이 존재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건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은 뭐 4년이라든지 단년이라든지 이렇게 그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되어서 동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민법 조항도 있고, 병원별로 사직 전 통보 기간을 규정한 수련 규칙이 있는 경우 민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직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계약은 쌍방 합의로 이루어지는 만큼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직이 무산돼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면 업무 개시 명령 또한 유효하고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개원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전공의 측 주장대로 사직이 실제로 가능해진다면 그동안 정부가 내려왔던 업무 개시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오는 18일을 앞두고 또 다른 법적 공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빠른 법의학적 증거 수집이 필수지만 최근 전공의 진료 이탈 장기화로 곳곳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일선경찰서에 뿌린 공문입니다.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진료 축소로 해바라기 센터 증거 채취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과 병원, 정부가 협력해 만들었는데 무엇보다 빠른 증거 채취가 핵심 역할로 꼽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출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폭력 피해 흔적이 입안에도 남았다면 음식도 먹지 않고 도움받는 게 좋다고 권고할 정도입니다. 병원 안에 센터를 마련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춘 이유입니다. 그런데 YTN이 확보한 공문을 보면
서울에 있는 센터 4곳 가운데 3곳이 의료계 파업으로 증거 채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센터 2곳은 아예 검사가 불가하고 한 곳은 오전에만 가능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증거를 채취할 때 일부 민감한 신체 부위는 반드시 의사의 처치가 필요한데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등 의료진이 부족해지면서 차질이 생긴 겁니다. 지연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우려해 경찰과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 해바라기 센터에서 검사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인계할 수 있게 병원 3곳을 선정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지정된 은평 인정병원에는 찾아오는 성폭력 피해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 건 올까 말까 하던 증거 채취 문의가 최근 2주 사이에만 4건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키트가 모자랄 정도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뭐 그런 거를 제한해서 환자를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당직이가 수술 등에 투입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의료 공백 속의 성폭력 피해자는 몸에 남겨진 증거가 사라질까 조바심 내며 또 다른 병원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에서 눈에 띄게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6번째 정치개혁 공약으로 비례대표 유죄 확정 시 승계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를 겨냥한 거라는 해석인데요. 조국 대표는 이 법안이 위헌이기 때문에 아예 통과 가능성을 제로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들어보시죠.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니라 정당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겠다는 그 법안은 위헌으로 통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아하. 저희 생각으로는 네.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네.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투리로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예. 너희들 졸았제? 국민의힘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에 역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대표 때문에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지는 상황까지 왔었다며 20, 30대 젊은 지지층의 반대 민심이 불 거라는 겁니다. 20, 30대로 가면요. 예. 이미 지난 정부가 내로남불, 그 불공정 때문에 정권을 내준 이유 자체가 사실 조국 때문이었고 조국 때문에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져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만나보면요. 네. 20, 30대 젊은 지지층들은 너무나 뻔뻔하다. 2심 판결까지 유죄 판결 받아놓고 당을 만들어서 국회로 들어가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예. 젊은 층에서는 역풍이 저는 몰려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총선 새로운 변수, 바로 제3지대죠. 아직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돌풍만큼은 아니더라도 3파전이 확정된 지역이 속속 생겨나면서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화성 을 지역구 시작부터 팽팽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3%짜리 당의 대표보다는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맞상대라며 이준석 대표를 평가절하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아니요, 저는 공영훈 후보가 저의 상대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준석 후보는 상대 다 아니다. 3%짜리 당의 대표자이고 예. 금태섭 후보가 4% 나왔죠. 예. 애양자 후보도 4% 나왔습니다. 예. 사실 합당했다가 분당도 하시고 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 진짜 저는 제일 어이없었던 발언이 그거였어요. 동탄의 발전이 부족한 것은 민주당이 60% 정도로 경쟁 없이 계속 당선해 왔고 그것 때문에 중앙 정치의 이슈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셨는데 그 경쟁 없이 당선되신 분께서 지금 옆에 계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이원욱 후보와 말씀을 좀 나눠보시고 외부에서 하실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가만히 듣고만 있을 이준석 대표가 아니죠.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한정민 후보의 인식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면서 정치 자격 미달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결국에는 개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뭐 어쨌든 3% 4% 나오는 지역구 후보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글쎄요. 전국의 개혁신당 지지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리고 적어도 동탄 지역에서 선거를 칠 때 있어가지고 유권자의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 좀 정치 자격 미달 같다.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자세로 접근하시다니. 이렇게 한정민, 이준석 두 후보가 각을 세우는 사이 민주당 공영훈 후보는 말보다 실력이 먼저라며 전직 사장으로서 경력을 내세웠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많아서 불리하지 않겠냐는 질문엔 오히려 정치에서는 가장 신상품이라고 자평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말보다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아온 이력, 그 기업에서 제가 몸담았던 기업을 작은 국내 기업에서 글로벌 3위 또 친환경 미래차에서는 세계 톱 클래스로 성장시킨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해본 사람 그리고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저를 잘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유권자들은 다 젊은 유권자들인데 그 부분에 조금 불리한 점은 없으시겠어요? 저는 제가 정치에 이제 처음 입문을 하는데 제가 진정한 정치 신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국민의힘은 장해찬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을 둘러싼 여론 동향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장 후보의 발언 내용이나 문제적인 지점, 그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후보의 입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서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수영지역구에 공천된 장 후보는 10여 년 전 SNS에 난교, 동물병원 폭파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게시글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막말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가운데 당내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의원이 제3의 인물로 전략공천이 원칙이라는 당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서울 강북을 경선 절차가 문제없이 끝났다는 당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정봉주 후보의 이른바 목발경품 발언은 경선 이전에 있었던 일로 후보자 선정과 경선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야권 미래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시민사회 측이 민주연합의 컷오프 통보를 받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다시 추천했습니다. 국민후보 추천심사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임 전 소장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저녁 2차례 회의를 통해 숙고했지만 임 전 소장에게 국민 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재추천하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섭 대사 부임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임명 철회는 없다며 정면 돌파에 나선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흔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면서 언론이 유착된 여론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이 이종섭 대사 출국을 도왔다며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양측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이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 계속 억지 도피 프레임을 씌워서 선거에 악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통화 내역과 출금 사실 등 이런 사실들이 언론에 유출되어 특정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거 때마다 있어온 여론 조작의 과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까지 끼워 넣은 음모론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다니 파렴치합니다. 국가를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냈더니 소모품처럼 이용하다 죽게 만들고 그 죽음에 아무런 책임지지도 않고 도망 다니는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은 오리발만 내밀고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사건을 호도하고 시간을 벌려는 수작을 멈춰야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야구 배트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보통 33인치, 우리가 자주 쓰는 단위로 바꾸면 평균 83cm입니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에서 이 야구 배트보다도 긴 투표 용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정당들이 늘면서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최대 89cm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는 총 71곳입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당은 56곳이고 15곳도 창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71곳 모든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고 가정하면 투표용지 길이는 88.9c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정당 35개가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투표 용지도 48.1cm로 가장 길어 화제가 됐는데 이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34.9cm 투표 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었던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수개표가 진행됐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는 새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는데요.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이 50곳이 넘어가면 개표가 또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류기는 34개 정당, 46.9cm 길이까지, 또 용지 개수를 세는 심사 개수기도 50개 정당, 길이 66.1cm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 수가 늘 것에 대비해 선관위가 17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형 분류기와 개수기를 제작했는데 가장 긴 투표용지가 만들어진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개표 시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되죠. 이런 상황에서 분류기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개표에 걸리는 시간도 이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당 난립과 이에 따른 유권자 혼란이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11명이 탄 어선이 침몰해 10명이 구조됐지만 3명이 숨졌고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경이 침몰 원인 등 중간 수사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통영해양경찰서입니다. 네, 어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 해경은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봤습니까? 네, 해경은 어제 새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한 원인을 적재불량에서 비롯된 선박 복원력 상실로 추정했습니다. 잡은 어획물을 잘못 보관했다가 배가 무게중심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어구 및 어획물을 선미 갑판에 적재한 상태로 이동 중 선미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또 당시 사고 선박은 잡은 정어리를 40톤가량 실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침몰 과정을 정리하면 사고 선박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어획물을 실었습니다. 선원들은 잡은 정어리를 그물째 선미 갑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 배가 왼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며 기울어 침수됐고 뱃머리가 들린 채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겁니다. 원래라면 갑판 아래 어창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새벽에 열리는 통영수협 위판 시간에 맞추려 급하게 이동하려고 어획물 등을 선미 갑판에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해경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장 지시로 선원들이 무게 중심을 맞추려 급히 어획물 일부를 오른쪽 어창에 넣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어제 사고 당시 상황도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어제 새벽 4시 12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남쪽으로 8.5km 떨어진 바다 위에서 11명이 탄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통영해양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 등 선박 19척과 항공기 3대를 급파해 한국인 4명, 외국인 7명 가운데 승선원 10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10명 가운데 50대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현재 해경은 실종된 60대 한국인 선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어선은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침몰 선박이 수심 60m 지점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고 선박은 그제 오후 5시 10분쯤 통영시 동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조업을 마치고 복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 당시 통영 앞바다는 최대 파고가 1m가 조금 넘는 등 기상 상황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새벽에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68km 바다 위에서 20톤짜리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선원은 한국인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4명입니다. 해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인양된 선체를 감식해 선박 결함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주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영해양경찰서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하는 러시아 대선 투표가 오늘부터 사흘간 치러집니다. 푸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얼마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할지가 관심입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러시아 대선은 사실상 푸틴 대통령의 대관식으로 불리던데 선거가 오늘부터 사흘간 열리는 거죠? 네, 푸틴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하는 러시아 대선이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러시아 대선 사상 처음으로 오는 17일까지 사흘간 투표를 진행합니다. 러시아는 시간대가 11개에 이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가장 동쪽에 있는 추코트카 자치구와 캄차카주부터 발트해에 접한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까지 각 시간대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러시아가 2022년 새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지역 4곳에서도 처음으로 대선이 실시됩니다. 유권자는 18세 이상 러시아인으로 약 1억 1,230만 명에 이르고 미국 등 해외에 거주 중인 러시아인 190만 명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을 늘리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 방식도 도입됐습니다. 네, 이번 러시아 대선의 관심은 누가 당선되느냐가 아닌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의 당선은 사실상 확실시됩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4명의 후보 가운데 푸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존재감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반정부 성향 인사들은 후보 등록이 거부돼 출마가 아예 좌절됐습니다. 관건은 투표율과 득표율인데요.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푸틴의 득표율이 82%로 예측됐습니다. 실제 득표율이 80%대를 기록한다면 2018년 76.7%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기록이 됩니다. 이 같은 압도적 투표 참여와 지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푸틴 대통령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추진 동력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이 투표 전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Все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 фоне неудач на линии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на линии фронта. Ни одной из целей, которую они ставили перед собо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и не достигли. 네, 앞서 러시아 사전 투표에서는 투명한 투표용이 등장했던데 비밀 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죠. 네,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도네츠크 등 4개 지역에서는 본투표에 앞서 사전투표가 치러졌는데요. 선거관리요원들이 군인을 대동해 집집마다 가정을 방문해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속이 훤히 다 보이는 투명한 투표함에 용지를 접지도 않고 넣는 모습 등이 포착되면서 사실상 공개투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다 보니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도 나옵니다. 지난달 갑작스레 숨진 반정부 운동가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나발라야도 이 같은 조작 가능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Впереди голосование на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Да, они полная фикция и фальшивка.
Путин нарисует себе любой результат, который ему по душе. Хоть 80, хоть 100. 나발라야는 시민들에게 17일 정오 일제히 투표소에 나가 푸틴에게 저항하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반정부 시위가 득표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푸틴이 이번에 당선되면 2030년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건데 사실상 종신 집권을 위한 징검다리라는 말도 나온다고요. 네, 현대판 차르로 불리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수립 이후 최장기 집권 중인 대통령입니다. 지난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5선에 성공하면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6년 더 정권을 연장해 30년을 집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옛 소련 시절 29년을 집권한 이오시프 스탈린 집권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푸틴은 지난 2020년 개헌으로 2030년에 열리는 대선까지도 출마할 수 있어 이론상으로는 2036년까지 집권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84세까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종신 집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이 푸틴의 종신 집권을 위한 징검다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학에서 입주 기업들에게 자문을 해준다며 돈만 받고 자문을 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 서울대에서 입주 기업들에게 해마다 수백만 원의 자문료를 받고도 컨설팅은 전혀 없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서울대 소속 연구소에 7년 전 입주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김모 씨.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유능한 인재들과의 협업도 가능할 것 같아 선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듬해부터 갑자기 자문 계약서를 체결하자더니 임대료 외에 추가로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없던 계약이 생겨났지만 교수진 자문을 받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응하게 됐습니다. 순수하게 자문 계약으로 알고 저도 동의를 했던 거고 자문을 받음으로써 회사 프로그램 개발에 이런 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계약서에는 전기 설계와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자문해준다며 시기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료 명목으로 거둔 돈이 지난 6년 동안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문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업체 대표는 주장합니다. 제가 최초에 알고 있는 그런 자문에 대해서 전혀 자문을 한 사실이 없고 그래요. 왜 계약과 다르게 자문이 없는지 학교 측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임대료가 저렴해 추가로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걷는 건 다른 입주기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간 사용료에 대한 명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입주기업 전체 아마 공통적으로 적용이 됐을 텐데요. 서울대는 자문료를 왜 걷는지, 누구의 결정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 승인을 시행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재산관리 규칙에는 정해진 산출 방법에 따라 청구한다고만 돼 있을 뿐 자문료를 걷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자문료를 받는 것인지 추가로 물었지만 서울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학내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건 산업과 교육기관이 힘을 합쳐 기술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정해진 임대료 말고 자문 없는 자문료까지 거두면서 산학협력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충북 진천군 이월면의 한 화학공장에서 폐화학물질 회수 과정 중 유해 화학물질이 하천으로 누출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진천군 등은 주민들에게 긴급 문자를 보내고 장비 10대와 인원 51명을 동원해 공장 옆 하천 일대에 둑을 쌓았습니다. 또 하천 오염수를 회수해 유해 화학물질을 수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지만 유해 화학물질인 다이메틸폼아마이드 11톤가량이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들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30대 여성을 7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어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60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7살 아들과 함께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 건물 층수를 더 높여서 지으려는 마천루 경쟁이 뜨거웠는데요. 이제는 공사비 부담에 실속을 택해 초고층 건물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삼성동의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는 2028년 완공 예정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공사 현장입니다. 애초 지상 105층짜리 잠실 롯데타워보다 높은 빌딩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최근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솟는 공사비 부담에 초고층 빌딩 대신 55층짜리 건물 2동을 포함해 모두 6개 동으로 나눠서 짓기로 했습니다. 층수를 절반으로 낮추면 공사 비용도 줄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랜드마크 설립을 위해 133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세우려 했던 부지입니다. 수익성이 낮아 20년째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번번이 용지 매각에 실패하자 결국 층수 제한을 없애 6번째 입찰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공사비 부담이 커지면서 마천루 설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한 재개발 조합은 분담금 부담에 투표를 거쳐 아파트 설계안을 70층 이상에서 50층 미만으로 변경했고 서초구 재건축조합도 49층으로 아파트를 높이려다 조합원 반대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현재로서는 100층짜리 랜드마크를 짓겠다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천문학적인 공사비 투입에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3, 4년 전과 비교해서 공사비가 대략 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아서 임차인 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징성을 좀 챙기기보다는 실용성을 택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늘과 더 가깝게, 더 높게 불붙었던 마천루 경쟁은 자재값과 인건비 등 비용 상승으로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프로농구 원주 DB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이 기량을 만개한 데다 초보 김주성 감독의 빠른 공격 농구도 빛을 발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우승 축포가 터지고 주장 강상재와 선수들이 우승컵을 들어 올립니다. 프로농구 DB가 정규리그 우승을 일궈낸 순간입니다. 지난 시즌 7위에 그친 데다 비시즌 눈에 띄는 전력 보강도 없어 시즌 전 DB의 우승을 예상한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초보 김주성 감독이 올 시즌 처음으로 지휘봉을 잡은 점도 약점으로 평가받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딴판이었습니다. KBL 처음으로 1라운드에서 전승을 거두며 독주 체제를 갖췄고 지난 1월 5승 4패로 잠시 주춤했던 걸 제외하면 매달 75% 이상의 압도적인 승률을 거두며 1위를 한 번도 빼앗기지 않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필드골과 3점슛 성공률 1위를 기록하며 10개 팀 중 유일하게 팀 평균 득점 90점을 넘겼고 도움과 블록까지 1위에 올라 진정한 슈퍼팀 면모를 뽐냈습니다. 평균 22.7점에 리바운드 10개를 기록한 로슨과 어시스트 1위 알바노, 3점슛 성공률 4위에 오른 강상재가 내 외곽에서 무서운 공격력을 합작했고 블록 2위 김종규도 골밑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제 농구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악착같이 간절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이 다행히 시즌에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뷔 시즌의 우승을 지휘한 6번째 감독으로 남은 김주성 감독은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습니다. 6년 만에 저희가 정규리그를 우승했는데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선수들이 너무 잘 해줘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선수한테 감사하고. DB는 정규 시즌 6경기를 남기고 조기 우승을 확정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도 보다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봄 기온이 한층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이곳 도심공원에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대기 정체의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면서 앞으로 서울 등 중부 곳곳에서는 대기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대기 정보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발 스모그의 대기 정체로 먼지와 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중부와 경북 곳곳에서 공기질이 내일까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메마른 대기에 순간풍속 초속 25m 안팎의 강풍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릉과 고성, 양양, 포항 등지에서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성이 무척 커서 오늘 오전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행 가신다면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15도, 강릉 22도, 대구 20도로 동해안과 남부에서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많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도 17도까지 올라서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휴일인 모레에는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비가 지난 뒤에는 전국에 돌풍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고 미세먼지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연이을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낮 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져서 해가 떨어지는 퇴근길 이후에는 날이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바깥에 계시다면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